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달 전에 딸을 시집 보낸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딸의 또 다른 엄마인 여자분과 나란히 옆집에 살면서 이웃이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네, 그럴 겁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을 처음부터 전부 이야기하려면 책 10권은 거뜬할 정도로 사연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 2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느꼈던 점이 많았던 만큼 간략하게라도 다른 분들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사실 옆집에 사는 송여사가 하도 부추겨서 쓰게 되었는데 모쪼록 부족한 재주라도 넓은 아량으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났지만 참 많이 사랑했어요.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런 가치관이 잘 맞다 보니 저희 2사람은 1년이란 짧은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은행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면 그만둘 생각이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 태어나면 최대한 엄마인 제가 케어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계획으로는 아이를 3 정도 낳아 어린이집은 건너뛰고 5살이 되면 유치원부터 보내자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애 셋을 어떻게 혼자 다 보내려고 그러나고 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오히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삼신할머니도 가끔은 심술을 부리시는 건지 그렇게 바라고 노력했음에도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는데 셋은 언감생심이고 하나라도 생기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가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시댁에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자기는 괜찮다며 아이 없이 둘이 잘 살자고 했는데 그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잘 사는 부부도 많다는 걸 알지만 우리들이 꿈꿨던 가정의 형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심 남편만큼은 놔줘야 하지 않을까 혼자 고민하는 날이 많았는데 저만 아니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고 이기적으로 살려 해도 그게 되지 않아 저는 제 손으로 이혼 서류를 가져와 남편 앞에 내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화를 내며 그 이혼 서류를 푹푹 찢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그래 알았다 이혼하자 할 것 같았어?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나?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깟 아이 없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며 아주 눈물이 쏙 들어가게 저를 혼내는데 저는 그날 이후부터 이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부모님에게 잘하며 남편과 살림과 일에 집중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저희 은행에서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죠. 저희 점장님의 사모님이 꾸준히 후원과 봉사를 하고 계신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 행사로 저희 은행 지점에서 방문해 아이들한테 생애 첫 통장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파티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자율 참석이고 휴일이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장님이 일부러 저에게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7살 정도 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을 가리는 좀 큰 아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리만큼 눈이 가는 아이였어요. 솔직히 고아원에 영아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더 예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모님이 들었는지 저에게 입양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점장님이 저에게 따로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잠시 대답도 못하고 망설이자 이내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러셨어요. 당신도 젊은 시절 불임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다 아이를 입양했다며 이젠 그 아이들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저에게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는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진 않았죠. 그때까지 저에게 입양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좀 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 아이도 못 낳는 제가 남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사모님처럼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도 아니라서 그런 엄두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어머, 혜숙 씨도 참, 나 성품 좋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그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성격이 고약한지. 그나마 애들 키우면서 어른이 되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맨날 엄마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니까요.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뭐 좋은 일 하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나도 좋고 애들도 좋고 우리 서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혜숙 씨도 그런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아무튼 이런 일은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제안만 해보는 거니까 혹시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요. 근데 혜숙 씨, 이 아이들 자는 얼굴 좀 봐요. 참 평화롭죠? 자기가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고 한없이 평화롭잖아요. 나는 이런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모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아이들만 놓고 본다면 너무 안타깝고 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버린 부모라는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무엇 때문인지 집에 오고 나서도 사모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입양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뭐? 입양? 자기 아이 입양하고 싶어? 남편은 이렇게 의외라는 얼굴로 저에게 되물었어요. 사실 자기도 요즘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며 나중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도 딸아이를 입양해 키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자기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제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 혼자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 입양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입양도 그 절차가 만만한 건 아니었어요. 하긴 한 생명의 부모가 되는 절차인데 까다롭고 심사숙고한 것이 맞죠. 그리하여 저는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을 남기고 다시금 영아 아이들을 만나보고 고아원을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또 7살 그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어쩐지 그늘이진 얼굴에 말수가 적은 아이였는데 원장님이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저렇게 됐는데 도통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도 답답하기만 하네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원장님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른도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한참 밝게 만져라도 모자를 저 어린아이가 우울증이라니.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아이 생각만 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망설임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는 내 아이라는 가슴속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러니 이젠 다른 아이로도 대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제 결심을 저는 곧장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도 덩달아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고아원으로 향했고 아이를 만난 뒤 원장님과 본격적인 입양 절차 및 심층 상담을 받았는데요. 원장님은 다른 걸 다 떠나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아이를 선택한 저희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부주의 속에 아이가 상처받고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늘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거라며 그래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도 이미 그때부터는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 없이 둘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 매일 가슴이 뛰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아이도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해서 아이 방도 신경 써서 우리 부부가 손수 꾸미고 서류 심사는 물론이고 면접과 또 방문 검사 등등 꽤 오랜 시간 입양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게 1년을 넘기고 저희는 마음으로 낳은 예서, 아니 아영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송 여사한테는 미안하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왜 입양을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거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은 그 기분을 저는 생전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아이를 만나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우선 상담 치료를 받으며 언제까지나 저희가 부모로서 함께 해줄 거라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시설 밖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고 자기들만의 집에 가는데 자기는 부모도 없고 집 같지 않은 곳에서 언니, 오빠, 동생들과 지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나이에 아이가 생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게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는 부모가 버리고 갔다고. 저는 필요 없는 애예요. 라는 말을 상담 선생님께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렵고 상처였을까. 제 가슴이 다 도려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딸아이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을 담아 이야기했고 딸아이의 반응을 지치지 않고 기다리며 아영이가 딸이고 제가 엄마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런 노력이 아이의 마음에도 통했던 건지 점차 아영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마디 하지 않던 아이가 두마디, 세마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꼬박 1년이 걸렸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아영이는 드디어 저희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그제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얻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 고마워 저도 남편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을 거고 너를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새 식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완벽했고 이보다 더 완벽할 것 없이 행복을 만끽하고 살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런 저희들의 행복을 하늘에서 쉬게 하셨는지 저희 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계속 바쁘다고 지방 출장을 가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이었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의 사업이 믿고 일하던 임원의 횡령과 사기로 부도가 났다는 거였는데요. 남편은 출장이 아닌 그 문제의 임원을 찾기 위해 그렇게 전국을 뒤지고 다녔던 거라 했어요. 그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듣는데 저는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니 허망하게 떠난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떠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밥도 넘길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회사 빚은 고스란히 제가 떠안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상속 포기든 한정 승인이든 하고 싶었지만 그럼 당장 딸아이와 머물 곳이 없어지기에 저는 남편의 빚을 떠안기로 했어요. 대신 회사를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배려로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갚기로 했죠. 빚잔치라고 하죠. 저는 회사를 판 돈으로 그걸 했어요. 우선 고마웠던 직원들에게 남편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줬고
다행히 그러고도 돈이 아주 조금 남아 급한 불부터 끄기 시작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남편한테 받은 은혜가 깊다며 퇴직금을 돌려주기도 했었죠. 그런 것만 봐도 남편이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 알았다면 따뜻한 밥이라도 더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자주 해줄 걸. 저는 마음속에 지옥을 품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저기 아영이 어머니, 큰일을 겪으셔서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 네. 솔직히 괜찮다고 말하긴 어렵긴 하네요. 그러시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건 아영이 때문이에요. 네? 저희 애가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제가 우연히 아영 일기를 봤어요. 일부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교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아영이가 다시 고아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아영이가 말수도 없어지고 우울해하는 게 제가 걱정이 좀 되어서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지옥을 품고 사는 동안 아영이도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하물며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제 자식을 다시 시설로 보내는 일은 없을 건데 아영이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확신이 없어 불안해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저 죄송하다고 제가 부족한 엄마라고 핸드폰을 잡고 허리를 연신 숙였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아니라며 평상시에도 저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영이한테도 아영이는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 아영이는 정말 좋겠다. 아영이도 꼭 부모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더 죄송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응당 부모라면 아이부터 챙기는 게 만든 건데 이런 데서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 딸에게도 미안하고 스스로에게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닥친 현실이 아프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딸아이만큼은 지켜야 하기에 그때부터는 힘들어도 울지 않고 씩씩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딸 앞에서는 더 많이 웃으려 노력했고 대놓고 표를 내지 않았지만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도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원래 평소에도 집안일도 공부도 알아서 하는 착하고 야무진 아이였는데 그 어린 게 저를 챙기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 옆에는 아영이가 있어. 그러니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도 우리 같이 힘들자. 나 엄마 딸이잖아. 라며 아영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아영이는 자기 방이 있음에도 저와 늘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우리 둘은 그날의 이슈에 따라 수다를 떨 때도 있었고 남편이자 아빠를 그리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저희 모녀의 사이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지만 빚 때문에 살던 집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다 큰 딸아이와 좁은 원룸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미 은행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때라 사실 앞길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아영이를 키워야 하고 남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기에 저는 찬밥 더운밥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식당 설거지였어요. 설거지는 딱히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엔 쉽게만 생각했는데요. 아니 웬걸 설거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해보니까 가정집 설거지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설거지가 밀려오는데 출근해서 거의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혀야 했어요. 그러니 습지는 당연하고 나중에 손가락 손목 관절에도 탈이 났는데 저리고 쓰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 사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월급을 정말 후하게 쳐주셨는데 당신도 사별은 아니지만 가정이 있다 혼자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막막함을 안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딸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하니 그 점도 안타까워해 주셨는데 자기도 딸이 있었다며 그 뒤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저에게 그래도 아주머니는 집에 가면 딸이 있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저 혼자 말하기 싫은 사연이 있나 보다 하며 넘겼죠. 그도 그럴 게 사장님이 일찍 이혼했다는 말을 다른 직원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다른 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일과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도 어쩐지 같은 여자로서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돈도 없이 빚만 있는 제가 가족 말고 다 가진 사장님을 짠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장님에게는 늘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늘이 보여 저 역시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코가 석자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말단 직원이라 사장님과의 인연은 그 정도뿐이었는데 제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아영이가 하루는 퉁퉁 부은 제 손을 보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래? 우리 엄마 손 이렇게 안 생겼는데? 다 망가졌잖아. 엄마, 그 일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돼? 다시 은행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속상해했는데 저는 그런 아영이를 보니 아픈 것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았죠. 세상에서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아이가 있는데 저야말로 행복한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며 엄마 손은 원래 살이 많아 그렇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는데요. 일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일로 돈을 벌어 남편 빚도 갚고 아영이를 키울 수 있으니 저에겐 아무리 고된 일이라고 해도 세상 고마운 일이었어요. 물론 그 벌이로는 부족해 집에서도 부업을 하는 등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지만 그동안은 남편 덕에 편하게 살았으니 지금은 내가 가족을 위해 일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남긴 빚도 저에겐 사랑이었는데 비록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남편 앞으로 있는 건 제 손으로 해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편하게 살았으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는 아영이 마음은 또 달랐던 것 같은데 공부도 제법 잘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엄마가 대학에 못 보내줄 것 같아서 그러냐고 물으니 아영이는 아니라며 자기가 빨리 돈을 벌어 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어린 것이 돈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섭게 아영이를 혼을 냈는데요.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그쳤어요. 누가 너더러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라고 했어. 엄마가 왜 힘들게 일을 하는데 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끄러워. 엄마가 언제 보탬 되라고 했어? 너는 네 공부나 신경 써. 우리 돈 없잖아.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야? 엄마 지금도 손 그렇게 아프게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 나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실업계 가서 취업 준비하고 졸업하면 취직할래. 이게 정말 너 엄마 속상하게 이럴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가 그깟 대학 등록금 못 벌 것 같아? 엄마는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화만 내. 나는 엄마한테 짐되기 싫어. 솔직히 나는 친딸도 아니고. 뭐야? 저는 순간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도 아영이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아영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영이 역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영이 입에서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니 저도 모르게 그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아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아이 얼굴을 감쌌는데 그날은 저도 아영이도 상처만 가득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었는데 막상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아영이 엄마니까 끝까지 노력하고 싶다고 제 진심만 반복해서 말할 뿐이었는데,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영이는 제 진심을 모두 알아주었어요. 자기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생각을 알았다며 자기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제야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나보다 내 자식이 편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아영이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는데, 친정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더 모질게 말씀하셨는데, 친딸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 마당에 무슨 사서고생을 하냐며 저더러 다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정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시댁은 남편이 남긴 빚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연락을 피하셨는데,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그냥 다 묻어두기로 했네요. 그들도 아들을 잃었는데 그 속이 오죽할까. 저라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영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사장님과 비슷하다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며 사장님 가게에서 8년 정도 있었는데, 도저히 손이 아파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저는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설거지 말고 다른 일을 시켜주겠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역시도 손을 많이 써야 하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데 제가 민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되었고, 건물 청소와 어린이집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살았는데, 고맙게도 아영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가고 저의 부담을 덜어줬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못 다니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장학금까지 받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까지 떡 하고 붙어주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아영이가 그 어렵다는 법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대학에 간 뒤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끔은 그게 또 미안하고 그러더군요. 한창 이쁘고 좋을 때인데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하지 않고 애가 공부만 하니까 어째 이것도 저 때문에 그러나 괜히 제가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는 아영이는 하루에 잠도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영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한 번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 아영이가 장학금을 놓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 등록금을 척 하고 내주었고, 임마, 엄마가 이 정도도 돈도 없을까봐?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라며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냈는데 아영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미안함과 안도감이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제가 열심히 살고 싶었죠.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이 남긴 빚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게 남은 빚이었지만 제가 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정말 징글징글하게 올해도 갚았는데, 그래도 그땐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영이가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돈이 아주 술술 나갔는데, 미안해하는 아영이를 생각해 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땐 어쩔 수 없는 생활비 대출 같은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제가 감당하고 싶었어요. 부모라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전까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키운 귀한 딸 아영이었는데, 아영이가 마침내 로스쿨 졸업 전 한 대형 로펌에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워낙에 대형 로펌들은 경쟁률이 치열해 걱정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끝끝내 해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그날은 남편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만약 함께 있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이 기쁨을 함께할 다른 가족이 없다는 것이 좀 씁쓸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껏 아이한테 기쁨을 표현했고, 돈도 돈이지만 우리 딸은 의로운 법조인이 되어 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전했는데, 자기도 꼭 그럴 거라며 아영이는 그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효도할 거니 저는 그저 편하게만 지내라고 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설레고 뿌듯한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다만 이젠 학비 걱정을 덜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남편의 남은 빚을 정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흥이의 결혼 자금을 모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제 계획처럼은 안 되는 건지 아직은 멀었다고만 생각하던 일이 예고도 없이 다가왔는데 글쎄 매일 바빠 죽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영이가 로펌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되자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처음엔 얘가 나를 놀리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시커먼 남자가 어머니 라고 하는데 그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적어도 저는 딸아이가 제 옆에서 5년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제 품을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딸애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처음엔 말리기도 했는데 아시죠?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게 남녀 사이면 더한 일인데 둘이 아주 애틋해 죽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엔 더 말릴 수도 없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이 너무 없다 보니 딸의 결혼이 반갑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저에게 따로 준비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딸랑 몸만 보내냐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싫다고 내가 알아서 혼수며 예단이며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솔직히 말만 그랬지 사실은 막막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가보니 사위네 집안이 여간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소위 말해 있는 집 아들이었는데 사돈 내외분들이 인상이 좋아 보여 다행이었지만 저는 제 딸이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시집왔다고 책이라도 잡힐까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순진한 것이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저희 아이한테 약점이 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딸이 변호사 되더니 있는 집에 시집도 가고 좋겠네 라고 한가한 소리나 했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도 또 사돈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하기사 그러니 제 딸이 입양아에 없는 집에 호르몬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허락하셨겠죠. 게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낄까 늘 먼저 배려해 주셨는데 제 못난 자격지심에 그런 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특히 우리가 형편이 옛날처럼 좋았다면 더 당당하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냥 엄마 마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처지가 그저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부 땡빚을 얻더라도 내가 내 딸만큼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도록 준비해서 시집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친엄마 찾은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하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있잖아. 내가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왔는데 여기 붙어있는 실종 게시판에 내 사진이 있어. 저는 아영이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은 남편 소식을 들은 후로 2번째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 본 거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애써 부정했는데 아영이는 아니라고 자기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다고 했는데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영이는 아니라고 말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영아, 아영이는 엄마 딸이잖아. 근데 친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야? 물었는데요. 저는 내심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이러다가는 혼자 어렵게 키운 내 딸을 친엄마한테 뺏길 것만 같았는데요. 그렇게 겁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못난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영이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죠. 순간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는 아무리 컸어도 친엄마가 보고 싶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잘못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못난 질문을 했다니 제가 너무 어른답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엄마 자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했는데요. 아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나는 엄마 딸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최혜숙 씨 딸 김아영. 저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목이 메이던지 저는 고맙다고 말했고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확인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극구 아니라고 하던 아영이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는지 나중엔 알았다고 수긍했고 저희는 전단지에 붙어있는 기간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그 게시판에 붙어있던 전단지도 꽤나 오래된 것이었는데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일은 거의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전단지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락을 해오는 일이 다 있다며 연락을 받은 직원도 놀라는 듯 했고 아이를 찾는다는 엄마라는 여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지 금방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차라며 저희 딸 유전자 검사 및 등록을 진행했는데 만나기 전에 친자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1년 같았어요. 아이가 친모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반, 친자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 반이 뒤섞여 밤에 잠도 오지 않았는데 만약 친엄마가 맞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당장 아영이 결혼식 혼주석에도 내가 못 앉고 친엄마인 그 여자가 앉게 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가 맞았어요. 하긴 이미 아영이가 자기 어릴 때 사진이 맞다고 저리 확신을 했는데 이상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아영이와 친엄마가 만나는 날이 정해졌는데 사실 그때부터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영이가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엄마랑 가자고? 야, 그건 좀 그렇잖아. 친엄마 입장에서 내가 보고 싶을까? 왜? 당연히 보고 싶지. 나 잘 컸잖아. 누구 덕에 이렇게 컸는데. 나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그래도 이번에는 너 혼자 가고 다음에 보는 게 어떨까? 둘이 할 얘기도 많을 거잖아. 싫어. 내가 왜 그 사람을 엄마도 없이 둘만 만나. 나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궁금한 건 맞지만 둘이 만나고 싶진 않아. 그랬으면 엄마한테 애시당초 말도 안 했지. 아영이는 무조건 자기 친엄마를 만나러 갈 때 저랑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상대 쪽에도 자기를 키워준 엄마랑 같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좋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영이의 상화에 못 이겨 그 자리를 저도 나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두려웠지만 저도 내심 궁금했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길 바랬는데 저는 가끔 TV에 무책임한 여자들이 나올 때면 저런 여자가 내 딸의 생모일까 걱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상처겠지만 아영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싫었는데 저리 오랫동안 아이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하니 사연이 있어 그랬다고 믿고 싶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딸아이의 친엄마 얼굴을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딸애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옆에서 봤던 사람이었죠. 제가 처음 식당 설거지 일을 할 때 그 짠했던 사장님이 제 딸의 친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장님은 저한테 집에 가면 딸아이 얼굴도 볼 수 있고 좋지 않냐며 때 되면 딸이랑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보너스를 주시곤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다리가 순간 후들거려 저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털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 요란에 사장님, 아니 아이의 친엄마가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놀랐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묻으시더군요. 아영이는 영문을 모르다가 나중에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장님의 진짜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영의 친할머니가 손녀를 뺏기지 않겠다고 몰래 데리고 나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 말로는 잠깐 사이에 거짓말처럼 아이가 없어졌다며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자기도 손녀를 잃어버린 피해자라고 했대요. 아니, 애를 잃어버리고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났는데 친엄마인 사장님 속이 어땠을까? 저는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이 있으니 얼굴에 그늘이 있었구나.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의 이유도 알 것 같았는데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 끝까지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고맙다, 감사하다 하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너무 죄송했네요. 친엄마가 아니길 바랬고 또 그런 실종 전단지가 경찰서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그런 제 못난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을 통해 나는 아영이를 만나 의지하고 버틸 수 있었지만 사장님은 아영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끝도 모르는 지옥에서 힘들었을까. 희비가 엇갈린 그런 두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건 아영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그때는 아영이 눈치와 제 눈치를 보느라 연신 물잘만 들었다 놨다 반복했는데 그때 알았죠. 이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만나려고 내가 사장님 가게에 가서 일을 했나 보다. 사장님이 주신 보너스도 결국에는 사장님 딸한테 쓰라고 주는 돈이었다는 등 저도 참 주저리 말을 했는데요. 제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고 딸을 찾으면 그동안 못해준 것들 전부 해주겠다고 사장님은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만 벌었다며 평상시에는 내보이지 않던 속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마음도 알 것 같더군요. 아마 그 마음이 없었다면 사장님은 한시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딸아이가 있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살 수 있었다며 이런 천사를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아영이는 연신 울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몇 달이 지나면 아영이 결혼식이 있다고 미리 들고 간 청첩장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어차피 혼자 앉게 될 혼주석에 같이 앉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러자 아영이도 놀라고 사장님도 놀랐는데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가 함께 혼주석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친정 가족들과 연도 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가족도 없었는데요. 다만 사돈 네 분들이 불편해하실까 그게 좀 염려되긴 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안사돈 분에게 듣게 된 대답은 저희야 사부인의 의견에 따를 뿐이죠.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같은 여자지만 사부인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복이 많은가 봐요. 장모님까지 이리 성품이 좋으니 였는데요.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일이 잔뜩인데 그걸 다 좋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저리 좋은 말까지 해주시다니 저야말로 안 사돈 성품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리고 저는 사장님께 이젠 다 되었으니 딸 결혼식에 참석해 친정엄마로서 함께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자고 말했는데요. 사장님이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보통 딸의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 염치가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응당 당연했을 건데 당신 입으로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말은 참아하기 어려웠겠죠. 게다가 혼주석에 같이 앉자는 저의 제안은 지금도 파격적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하고도 제 스스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딸은 어느 쪽 엄마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기고 저에게 받으라며 돈 뭉치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딸 시집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며 이 돈이라도 보태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없는 살림에 무리하면서 딸 결혼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행여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돈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장님의 마음도 너무 잘 알겠고
저 역시 무리해서 준비한 것이 맞다 보니 이 돈으로 우리 딸 더 잘 준비해 시집 보내고 싶었거든요. 왜 엄마 마음이라면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집안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다 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저라고, 아니 우리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저랑 사장님은 그 몇 달을 거의 매일 만나며 아영이 결혼식 준비를 함께 했는데 그러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 죽고 딸이랑 힘들게 사는 여자, 가족은 없지만 돈은 많은 사장님,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내던 저희 두 사람이 서로의 살아온 그 시간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기 시작했는데 그때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영이의 제안으로 셋이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며 저랑 사장님 사이에 누웠는데 그때 기분이 참 이상했죠. 나영이는 앞으로도 저랑 사장님을 똑같이 엄마라 부르며 자기가 효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키웠다고 하지만 제가 낳은 건 아니기에 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도 되는 건지 몰라 했는데 사장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만 좋으면 서로 나란히 옆집에 살면서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고요. 이미 둘 다 가족이라고는 아영이밖에 없으니 남은 시간은 그리 사는 것도 좋지 않냐며 집은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좋다고 아주 일사천리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영이한테 들었다며 남편의 남은 빚도 자기가 갚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왜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딸한테 못해준 거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그건 제 남편 빚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딸 키운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보상해야죠. 저리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집도 그래요. 나는 완전히 대골 같은 집을 지어드려도 부족하죠. 사장님 왜 그러세요? 됐다고요. 내가 뭐 남의 딸을 키웠나? 나는 내 딸 키웠어요. 사장님처럼 돈은 없어서 풍족하게 못 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아우 또 말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나는 고마워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모르면 몰랐지 다 아는데 그거 얼른 다 갚아버리고 우리 앞으로 편하게 재미나게 삽시다. 나는 앞으로 최 여사라고 부를 생각이에요. 네? 최 여사요? 아니 그게 뭐예요? 왜요? 그럼 내가 아줌마라고 불러요?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거야말로 이상하죠. 앞으로 나는 송 여사예요. 우리 서로 최 여사, 송 여사 이렇게 부르고 삽시다. 아영이한테도 최엄마, 송엄마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아영이는 좋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면서. 정말 못 말리는 모녀 사이네. 아영이가 좋다고 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최엄마, 송엄마라니. 처음엔 이상하지. 계속 부르다 보면 괜찮아요. 그럼 뭐 작은 엄마, 큰 엄마 불러요? 아니면 친엄마, 법적엄마 그렇게 부르라 할까요? 설마 내가 엄마 소리 듣는 거 싫은 건 아니죠? 사장님도 참 그랬으면 제가 혼주 자리에 같이 앉자고 퍽도 그러겠어요. 그 봐요. 그리고 왜 사장님이에요? 송여사라니까. 자 불러봐요. 송여사. 저는 사장님한테 아니 송여사한테 저렇게 귀여운 구석에 있는 줄 몰랐어요. 나이도 제가 5살 많았는데 저리 보니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여사를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는데 솔직히 아영이를 시집 보내고 지금까지도 송여사한테 의지하며 살고 있네요. 확실히 돈 많은 동생이 옆에 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한시도 혼자 있지 않고 저를 쫓아다녀 귀찮게 했는데 자꾸 보니 이젠 정말 제 동생 같고 정이 갑니다. 전에는 보였던 그늘도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 여사, 송 여사 말고 언니 동생 하자고 내가 순자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름이 싫다며 송 여사라 부르라며 고집을 피웠어요. 그럴 때 보면 고집센 아영이랑 똑 닮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이 모녀랑 아주 각별한 사이였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집간 아영이는 물론이고 저도 송 여사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말년에는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시금 웃고 있다니.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많은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살 날도 많겠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지난날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그 한마디를 해보고 싶어 이리 긴 이야기를 적게 되었는데요.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적어볼게요. 혜수가, 그 힘든 시간 우리 아영이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막상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제 손으로 적어보니 기분이 이상한데 꼭 저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정신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저런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했는데 저도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그때 당시 제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아마도 전부 송여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송여사랑 미우나 고우무나 지지고 볶으며 재미나게 살아보려 합니다. 아마 그게 아영이가 바라는 저희들의 모습일 것 같거든요. 이상 저희의 조금은 특이한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보며 제 부족한 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